추천받은 사람 아니면 추천인도 50년 동안 공개가 안 돼요. 일정 금액을 받고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이제 안 줬어.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역대 심사위원 중에 먹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는 있죠. 부정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토크의 곽재식입니다. 매년 10월 초가 되면 세계 과학계와 문학계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지요. 바로 노벨상 주간 때문인데요. 이 한 주 동안은 뉴스 헤드라인이 누가 노벨상을 받았나, 어느 나라가 노벨상을 받았나 이걸로 아주 도배가 됩니다. 오늘은 노벨상은 대체 어떤 상이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계신 분 중에는 한강 작가님을 제외하고는 이 노벨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성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체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상자들을 알아보기 전에 노벨상이 매년 정말 주목 많이 받는 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상이고 노벨상 뭐 왜 이렇게 다들 막 노벨상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 노벨상 하면은 1901년도에 처음으로 시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써 120년이 넘었죠. 120년이 넘는 동안 이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노벨상이 주는 위압감,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는 이제 인정받고 탑에 올랐다. 그 명예를 주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에는 노벨상보다 훨씬 더 높은 상금들이 여러 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권위에는 아직까지는 도전하고 있지 못하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상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상금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통 3명 정도가 수여받잖아요. 과학상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단독으로 수여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나눠받죠. 한강 작가님은 혼자서 다 혼자 받으셨죠. 상금도 상금이기는 한데 사실 그 노벨상을 받았던 명예만으로 이제 앞으로의 그분의 인생에 펼쳐질 여러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면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노벨상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벨상은 그러면 수상자 후보를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추려서 수상자를 선정할 것 같은데, 그 노벨상 후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고르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매년 9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그분들한테 이제 노벨상을 추천해 주세요라는 공식 문서 같은 것들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누구를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추천자들을 상대로 그 목록을 만들고 각 분야 30명 정도 되는 노벨위원회가 1차, 2차 이 과정을 거쳐서 9월에 최종 3명에서 5명 정도 선정을 하고, 거기서 정말 전문가 한 5명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9월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이 2026년도 노벨상 추천 기간이고, 이때 정말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과거에 노벨상을 받았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이제 탑이라고 인정을 받는 분들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주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문서를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50년 동안 그 후보자 아니면 추천자가 전부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노벨상의 역사가 벌써 1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풀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901년도 렌트겐이 받았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다 나와 있고,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1901년도부터 5년도까지 한 번도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5년도에 나오고 20몇 년도에 받았어요. 왜냐면 19년에 1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1차 대전 끝나고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추천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게 룰상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추천을 할 수가 없고, 안타깝게도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뒤져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이 추천을 받은 경우는, 그러니까 74년도까지는 없죠. 지금 공개된 자료가 74년도까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항성 선생님께서 이분은 노벨상을 좀 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싶은 떠오르는 인물 이런 분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데 조슬린 벨이라고 아시죠? 조슬린 벨 버넬. 뭐 발견했는지 아시죠? 중성자별. 제가 중성자별 발견한 사람도 알고 있다니까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아일랜드 출신인가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그분의 이제 스승급들이 그때 상을 받았죠. 앤서니 휴잇. 네. 사실
맨 처음에 조슬린 벨이 계속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센 신호가 일정하게 들어오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자연현상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전파 망원경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조슬린 벨만 팠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성자별이라는 거를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진짜로 발견해낸 사람은 조슬린 벨이에요. 당시 사실은. 대학원생이었죠. 박사과정 연구 중에 맞아요. 발견을 했었는데 네. 노벨상 수상은 이제 그분의 지도 교수가. 네, 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외계 행성 발견했던 분들도 다 같은 학교 지도 교수님이었고 학생이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인정이 되고는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인정이 안 되고, 특히 인색했잖아요. 노벨상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게 되게 인색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슬린 벨이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강대원 박사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강대원 박사님이 개발한 이 모스펫이라는 형태의 이 반도체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류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막 무슨 뭐 반도체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뭐 몇억 개 들어있다, 몇십억 개 들어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반도체가 다 나올 수 있었던 그 기본 원리, 기본 제품을 만든 게 강대원 박사라는. 강대원 박사님 같은 분들은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많이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던 시기까지도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교류도 상당히 활발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분이 좀 장수를 하셨다, 한 90대 이 정도까지 장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요즘 노벨상 분위기에서는 가끔 가다가 되게 좀 실용적인 이런 거에 상을 좀 줄 때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아니고 요즘엔 트렌드가 약간 그런 그죠? 거인 것 같아요. 반도체 어떤 강국이라는 한국의 분위기하고도 좀 이렇게 맞아들고 해가지고 되게 좀 멋있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노벨상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사업가가 자신의 유산을 기탁하면서 맞아요. 그 유산으로 상금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화학자 출신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기업의 기술인이자 경영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학 분야의 상 3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은데, 평화상, 문학상 좀 이렇게 약간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문학상이 노벨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음악상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프레드 노벨 본인 자체가 문학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설이 되게 파다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가 직접 쓴 희곡이 있어요. 희곡. 그래요? 네메시스라는 희곡이 있어요. 네메시스라는 희곡. 네메시스는 또 많이 들어보. 알프레드 노벨이 화학 말고 되게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학에 뛰어났어요. 어학에.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도 사업가였는데 스웨덴에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가족이 어릴 때부터 러시아로 건너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자동으로 스웨덴 말하고 러시아 말을 다 익힌 거예요.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가 너는 우리 사업을 더 키워야 되니까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해라, 미국에 가봐라, 이런 거 많이 시켰거든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국, 영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알프레드 노벨 그래서 소시적에 어디에 되게 심취해 있었느냐, 영문학에 엄청 심취해 있어요. 영문학. 젊었을 때 시 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희곡의 내용이 뭐냐면, 희곡 내용은 배경이 15세기 이탈리아예요. 와. 제가 보기에는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이거는 자신의 일, 현실 때문에 수여한 상이라고 한다면, 문학상은 자기의 꿈 때문에 이거는 문학의 날개는 결국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가로 화학인으로 이렇게 인생을 맞이했는데, 상에는 문학을 좀 넣고 싶다. 그런 게 반영된 게 전 문학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901년 당시에는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이어서 나름 평화로운 시대 아니었어요? 평화상은 왜 제정이 그래서 됐어요? 평화상이 제일 이상해요. 제일 특이해요. 희한하게 노르웨이에서 수상자를 그러니까요. 정하고,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평화상 그래서 사연 이상한 거 많아요. 잘 보면. 아까 후보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또 워낙에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로비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비리가 개입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없을까요? 사실은 로비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그 노벨위원회 이제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중국으로. 불러들였다고? 불러들여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로비다라고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위원들은 노벨상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하러 간 거고, 그냥 보러 간 거지 뭐 특별하게 로비를 받아서 간 거는 아니다. 하지만은 중국이 초청을 한 거는 맞거든요. 중국 본토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와서 초청한다 그러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스캔들도 있기는
논의는 있었고 사실 로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일단은 선정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이 풀을 정해서 여기서 누굴 줄까가 아니라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비를 추천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지, 왜 심사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이 추천이 안 되면 그렇지.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심지어 추천 받은 사람 아니면 추천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동안 공개가 안 돼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로비가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뭐 일정 금액을 받고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이제 안 줬어.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50년 후니까. 역대 심사위원 중에 먹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는 있죠.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로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잘 먹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자체 스캔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안 됐었어요. 어쩌다가요? 노벨 문학상 같은 건 스웨덴 할리먼에서 수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 위원 중에 남편분이 여성을 18명이 성폭행을 했다는 성문제가 있었대요. 이제 문제가 커지면은 이 스웨덴 할리먼 자체에 막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러니까 쉬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쉬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리먼 내 종신 위원들이 7명이나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다른 분들을 위원회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캔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이 상태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를 하는 것은 수상자에게도 명예로운 수상이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스웨덴 할리먼의 신뢰를 복구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18년은 건너뛰고 19년도에 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2명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되게 노벨상의 가장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군요. 그런 일도 있었죠. 올해도 수상자가 연락 두절이 되고 뭐 해서 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세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노벨상을 발표를 하는 게 스웨덴 기준으로 늦은 오전 아니면 오후 이때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스웨덴 반대편에 있으면 이상한 시간에 연락이 그렇죠. 오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한 새벽 3시 막 이런 시간이에요. 새벽 3시에 전화 오면은 받으시겠어요? 노벨상 준다고 하면 받아야죠. Hello,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다고 해요. 그 202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그 폴 밀그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그램. 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노벨상 탔는데 옆에 그 동료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한테 먼저 연락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동료한테 연락해서 가서 두들겨서 이분 폴 밀그럼이 노벨상을 타니까 우리 연락 좀 받으라고 직접 가달라라고 해서 그 CCTV가 남아 있거든요.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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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won the Nobel. You've won the Nobel Prize. 펄 부르면서 너 노벨상 탔대. 첫 마디가 그거예요. We gave them your cell phone number. Yeah, I have. Wow. 그리고 아내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너 전화번호 넘겼는데 괜찮지? 전화 좀 받아봐. 이 장면이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강 작가님은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녁 먹고 우리 시간으로 7시인가 8시인가에 발표를 해가지고 한 30분 전, 15분 사이 그때쯤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기는 하는데 왕왕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이 10월 6일부터 금년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발표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요. 생리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까지 6분야의 노벨상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요거 좀 눈에 띄인다. 요거 상 수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 만하다라는 거 있다면 저는 그래도 화학상이에요. 화학상. 이번에 수상을 받은 분야가 이제 모프라고 하는 금속 유기물 골격체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금속 얘기하죠? 유기물 네. 골격체라고 하는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카와 스스구, 리차드 롭슨 교수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응용시킨 분이 이제 오마르 야기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막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은 아닌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 엄청나게 약간 티스푼 정도 한 1g 정도의 이 MOF를 쫙 늘리면은
탁구장 정도의 표면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속 유기 골격체라고 하잖아요. 금속 유기 골격체는 금속 하나의 이 막대, 유기물들이 이렇게 막대로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왜 우리 레고로 만든 구조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가스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액체라든지 이걸 가둘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소 같은 거 있잖아요. 수소는 가장 큰 문제가 액체로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수소를 기체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체로 저장을 하면은 탱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MOF 같은 것들은 수소 기체를 특정하게 가두고 이거를 그 부피를 되게 늘릴 수 있으면 기체를 되게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이 유기물 베이스 골격 구조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우리 보통 DAC라고 그러죠. 다이렉트 에어 캡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해내기도 하고. 꿈 중에 하나죠. 맞아요. 지구로 구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수소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 같은 것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밤 동안은 이 수증기를 넣었다가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수증기를 다 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이 모프에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구를 위해서 모든 게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수소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물도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꼭 정할 수 없지 심지어 전원 없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서 저는 수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제품에도 이런 거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요즘에 실제로 개발된 제품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요즘에 노벨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좀 광고하는 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도 진짜 단순하게 쓸 수 있고 야채 아니면은 과일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은 이렇게 조금 익잖아요. 익으면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에틸렌이 이제 야채나 아니면 과일들을 계속 노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렇죠. 더 계속 물러지게 만들고 더 익게 만들죠. 근데 그 포장재에다가 이 MOF 기술을 넣어가지고 에틸렌을 특별히 흡수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즘에는 실제로 나오고 응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벨상이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비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올해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그래요. 이번에 트렌드는 정밀 제어, 노벨 생리의학상,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침입자, 그러니까 이 침입자와 우리 몸의 일반 세포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침입자만 걸러내냐. 그런 병이 생기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리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T세포 중에 FOXP3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미세한 정밀 제어제.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도 조셉슨 접합이라고 하는데 초전도체 이렇게 두 개 갈라놓고 그 사이에 절연체를 넣어놓으면은 초전도체는 전기가 흐르고 위에도 전기가 흐를 텐데 이 아래쪽에만 예를 들어서 전기를 흘려준다고 하면은 여기 절연체가 있으니까 위에는 전기가 안 흘러야 되잖아요.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로 큐비트를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이 현상에서 이루어냈다라는 것도 약간 정밀 제어. 그다음에 아까 뭐 MOF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원하는 분자들만 딱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약간 되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자연의 가장 근원적인 작동 원리를 우리가 밝혀내고 그 작동 원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필요한 기능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제 약간 전 정밀 제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 길을 연 사람들한테 전부 수여된 것 같아서 저는 정밀 제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차도한테 전화 받았다. 마차도가 되게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 당신 덕분에 탈 수 있었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